자, 그럼 봐봐. 어디가 칭찬인지 모르겠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경이롭다, 경이로다. 그다음 봐봐. 앉아, 눈 아래에 벌려 있어요. 꾸며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쁘니까, 자연이 예쁘니까 하는 얘기들이거든. 그다음 봐봐. 흥에 겹다. 다 긍정적인 거죠. 금이라는 게 되게 예쁘잖아. 그래 금으로 수를 놓았다. 교태겹다. 예쁘다는 얘기인 거고. 됐죠? 아양을 떤다. 뭔가 예쁜 짓을 한다잖아. 그래서 이런 현관펜들이 전부 다 자연에 대한 예찬을 볼 수 있는 서술어들이요. 됐니 여기까지? 지금 우리 85페이지. 됐죠? 85페이지에 현관펜 체크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예찬을 표현하는 어휘라는 걸 판단을 해주시자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오른쪽 넘어와서 자, 감각적 이미지는 100%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시적 대상을 판단하시고 예찬인지도 판단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시적 대상은 제목에 나뭇잎 하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봐. 나뭇잎 하나를 볼게. 자, 나뭇잎 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 문득 떨어졌죠. 나뭇잎들이 사라졌죠. 예찬이야 이게? 사라졌잖아. 떨어졌잖아. 예찬이에요 이게? 봐봐.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처음에 나는 몰랐대요. 그럼 봐.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무엇을 몰랐을까?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자, 주어 잡아. 나는 몰랐다. 지금 목적어가 지금 어딘가 빠져있지. 그럼 봐. 이거는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어순이 바뀐 도치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나는 몰랐고, 못 느꼈고, 그렇게 쭈루루룩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 해가 다가고 나뭇잎이 떨어졌다. 나뭇잎이 사라졌다. 봐봐. 떨어지거나 사라졌다는 뭐가 생겨난 거에 없어진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예찬이라기보다는 시적 대상의 상실. 없어졌으니까 상실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 맞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시각이고요. 시각 등을 이용해서 상실감을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고, 선생님 그럼 글의 주제가 상실감인가요? 글의 주제는 상실감에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봐봐. 계속해서 반복되는 서술어가 보이는데 그게 뭐였냐면, 보세요. 몰랐었고 느끼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게 됐고 느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과거에는 몰랐고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으나 현재는 어떻게 됐어?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적 대상 상실감을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표현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해 주시고 질문. 이게 이제 중1, 2 많이 봐도 중3 때까지는 이게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게 고3 교재였어요. 근데 지금 이걸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중학교 2과정 때 끝나서 중학교 때 내신에서 깔끔하게 다 맞아버려야 돼. 중학교 내신은 사실은 변별력을 신경 쓰는 과목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막 괴롭히려고 낸다기보다는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맞출 수 있게 내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100점을 일단 목표로 한번 해보자고요. 계속 볼게. 강물 소리는 화자의 긍정적 태도래요. 그럼 봐. 우리가 긍정적 태도라고 지금 여기도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판단하기 위한 단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단서들에 대해 현감해 쳐볼게요. 자, 강물 소리 보자. 강물 소리 어떻게 됐어?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 강물 소리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 대상이 뭘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 대상이 뭘까요? 쭉 읽어보니까. 자, 일단 강물 소리 현감해 쳐보고 이 화자가 이 강물 소리를 뭐라 관련지어서 표현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 근데 보이죠? 뭐라고 보이니? 고향의 강물 소리잖아. 즉 강물 소리는, 그렇죠. 강물 소리는 고향에 관련된 거잖아. 그럼 강물 소리는 뭐에 관련됐어? 고향에 관련된 거죠. 자, 다시 계속해서 보니까 봐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 보이시죠? 그래서 초반부부터 여기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대상은 고향이고 고향의 강물 소리야. 그러면 강물 소리 때문에, 이 청각적 심상 때문에 고향이라는 화자가 되게 그리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대상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환기라고 한다. 불러온다라고 한다라고 다 배우셨고, 당연히 강물 소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계속 드러나니까 맞는 선지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고 과정으로 판단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3월달 돼서는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내신 들어가면 예비 고일 올라가는 친구들은
사실 중학생들은 이거를 3월 달에 또 같이 연습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고1들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와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어부사시사 같이 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속세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래서 속세에 대한 긍정적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속세 자체를 부정으로 보는 게 뭐였다? 관습이에요. 그래서 문학적 관습으로 봤을 때 뭐라고? 속세는 부정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봐봐. 파랑성과 진원을 대비했다. 파랑성이 뭐고 진원이 한번 봐볼게. 중간에 보니까 파랑성 어디 나와 있니? 맨 마지막 줄에 파랑성을 염치 마라. 파랑성을 싫어하지 말래요. 파랑성이 뭔데? 파도 소리야. 그럼 파도 소리와 물결 소리는 어디서 들리겠어요? 이 도시에서 들릴 리가 없잖아. 전부 다 자연에서 들리는 거고, 그럼 탈속이죠. 그럼 봐. 그 탈속에 대해서 염하다. 탈속을 싫어하지 마라. 뭐를 막아주니까? 속세의 시끄러움을 막아준대요. 그러네. 세속의 시끄러운 소리가 자연 소리 때문에 파묻히는 거니까. 막아주니까. 자, 그럼 봐, 여러분.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자연을 싫어하지 마라. 자연을 좋아하는 거죠. 속세를 막아주니까 속세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속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읽는다라고 봐주세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거를 되게 어렵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고1 돼서도 자꾸 이걸 하려고 하거든. 사실 별게 없다는 걸 중학교 때 일을 끝내버리고 졸업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중학교 때 이걸 끝내는 시기는 제 생각은 중2예요. 많이 봐줘서 중3 1학기 중간고사까지야. 중3 1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고1 내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가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많이 봐줘서 중3 1학기까지 여기는 싹 한번 정리가 되셔야 돼. 필기 다 되셨죠? 자, 쭉쭉 따라오시면서 여기도 판단해 볼게.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을 판단해 봐. 어떤 부분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질반질 윤기가 크다. 다시 죄송해요. 반질반질 윤기가 있다. 또 아낌없이 받고, 또 황금빛 햇빛 속에서 자라고, 숨소리가 들리는 그런 생명감도 있고, 스스로 족할 줄도 알고 충만시키고 화합이 있고. 선생님, 왜 이게 긍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마주하는 문학 작품들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한테 야, 돈이 최고야. 야, 명예가 최고야. 야, 권력이 최고야. 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최고지도 않고. 근데 이건 있어, 얘들아. 이건 다 세속적 가치잖아.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수단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들. 맞잖아. 자, 봐봐. 돈이 목적이면요, 일론 머스크 빼고는 다시 패배자고 실패자야. 물론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맞겠지만 결국 뭐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 근데 물론 대부분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부족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부족하잖아. 그러면 그때 해법은 뭐냐면요. 자, 봐봐. 제가 이게 몇 번에 얘기 드리는 건데, 시의 주제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불교적 가치관에서 보잖아. 오욕 7정이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욕은 인간의 5가지 욕구예요.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가 있을 거고, 뭐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희노애락, 애호욕 같은 7가지 감정도 있어요. 그럼 그런 욕망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기본이 될 건데, 이런 게 전부 세속적인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내가 행복으로 가게 한 수단일 뿐인 거야. 어떤 느낌이냐? 요즘에 그놈의 칠가이 밈 벌써 지난 것 같지? 근데 칠가이 같은 느낌이야. 내가 제일 큰 칠가이 한번 본 게 막 누가 운전하고 갔는데 한 360도 3바퀴 돈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딱 남자가 딱 서더니 하는 말이 거야. 오, 살았쥬? 이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살기니 씨발 뒤질 뻔했잖아 이러면서 존나 이제 빡 차면서 하는데, 그 남자의 그거, 오, 살았쥬? 그런 느낌이 약간 칠가이고, 그런 느낌이 옛날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약간 유유자적한 거. 살았으면 됐지 뭐. 약간 이런 거. 야, 집이 없어. 뭐 오늘 잘 잤으면 됐지 뭐. 밥을 맛있는 거 못 먹었어. 적당히 배 때웠지 뭐. 약간 칠가이 같은 느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목적으로 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돈이 많고 싶은 이유는 뭐야? 사고 싶은 거 사려고. 돈에서 자유로우려고. 봐봐. 칠가이는 자유롭잖아. 죽음에서도 자유로워요. 뒤질 뻔했다가도 오, 살았죠 이러고 넘어가잖아.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람도 엄청난 칠가인 거야.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햇볕이 너무 세네. 뭐 피부 다 타겠네. 뭐 선크림 발라야 되겠네. 좀 태우지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야, 그걸 줘야 된다고? 아낌없이 주고 받지 뭐 막 이러고 있는 거고. 그냥 화합하고 살지 뭐. 야, 그냥 만족하지 뭐. 스스로 만족할지 알지 뭐.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자, 여기에 스스로 족할 줄 아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안분지족이야. 그리고 생명의 것들, 그리고 이 평범한 것들. 그래서 평범함에서 가치를 느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꼭 뭐 1등석 타야 행복하고 뭐 6성급 막 60성급 호텔 가야 행복하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래도 행복한 사람이거든. 결국 그 무슨 얘기야? 평범함에서 가치를 깨닫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걸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얘들아. 보통 문학이라는 우리가 사회 나가면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까지 얘네는 보통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빨간색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파란색, 주황색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빨간색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 나머지는 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있다. 좀 이해가 생깁니까? 괜찮습니까? 수업이 어렵진 않죠? 어렵나요 혹시? 계속 볼게요. 잘 들어야 되더라. 회의와 반대되는 말은 확신이야. 선생님, 이거 하면 성적 오르는 거 맞아요? 트레이너 아저씨, 이거 하면 살 빠지는 거 맞아요? 자, 빠질 살도 안 빠지고요. 오를 성적도 안 올라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회의라는 거는 뭐야? 의심이야. 그럼 여러분 봐. 이 사람은 절대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걸 잘 보시라는 거야. 선생님, 묻고 있잖아요. 묻고 있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는 묻고 있으면 확신이 없는 거라며. 맞는데 적당히 물어봐야지. 몇 번을 물어보는데. 발자취입니까? 얼굴입니까? 입김입니까? 노래입니까? 시입니까? 등물입니까? 6번 물어봤으면 이 정도면 회의겠니? 확신이지. 이해됐어요? 반복이면 뭐가 된다? 강조가 된다. 따라서 뭐다? 회의 X 확신. 정답은 틀렸네요. 여기까지 되셨어? 봐봐. 한 번 정도 얘기하면 의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6번 얘기했으면 그거는 강조죠. 됐니? 빌려하시고. 넘어가서 그 다음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늙은은 낡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무기력한 지식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다. 그렇지. 자, 뭔지 이거 잠깐 설명 좀 해볼게. 자, 이 시부터 드디어 갈등 해소거든요. 이것만 듣고 가자. 중요한 작품이니까. 가야 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유작으로 남아있거나 나중에 알려진 작품도 되게 많은데 일단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봐. 뭐야? 일제예요. 자, 그럼 일제라는 이 상황의 반응은 첫 번째, 철저한 친일을 해가지고 살든지 적당히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자 하든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됐겠어? 그렇죠. 친미로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 또 의리 지킨 새끼들도 일부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기회주의자들은 뭐야? 그때 권력이 친일이었고 또 친미였고 어디겠어? 어디였을까? 친소. 소련에 친했거나 뭐 중국에 친했거나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야 이제 기회주의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자, 그냥 이런 것들에 저항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김영란 시인처럼 낭만주의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윤동주는 뭐가 옳다고 알고 있냐? 여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여기까지 갈 첫 번째 용기가 나질 않고 여기까지 갔다가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할 게 싫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시를 쓰게 된 거야. 그래서 봐봐. 육첩방이라는 게 여러분 육조 다담이라고 하는 일본식의 어떤 단위야. 우린 예를 들면 뭐 30평대 아파트가 9평, 그러니까 국민평수라고 해서 많은 가족들이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일본은 한 방의 크기가 보통 6조 다다미, 그러니까 6개의 다다미 칸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순간 뭐야? 우리나라 사람이 굳이 얘기를 하는 건 보통 이게 일제시대란 얘기야. 그래서 배경을 일제시대로 딱 세팅을 해놓고 나는 시인이야. 자, 천명, 하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운명이죠. 하지만 나는 일제시대의 시를 써야 되는 슬픈 운명을 갖고 있다. 일제시대의 시를 쓴다는 거 왜 슬프냐? 첫 번째. 자, 시인은 기본적으로 낭만주의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항이야. 하지만 나는 시를 써야 되니까 일단 철저하게 저항하지 못해 생기는 부끄러움. 그리고 일제시대라는 걸 살아가야 되는 슬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시인으로서 내가 행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일제시대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나는 시를 적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시를 적는다는 건 여기서 또 뭐로 간 거냐? 자아성찰이야. 선생님, 여기 좀 이따 끊을 건데 이 작품 정리 따로 올릴 거예요.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자, 그럼 봐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학비 봉투를 받았다.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겠어? 부모님이 보내주셨겠죠. 자, 그럼 봐, 얘들아. 무슨 심상이 있겠어요?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겨 있대. 일단 후각이 있겠죠. 그럼 거기서 진짜 향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겠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봐봐. 그냥 교수도 아니고 굳이 왜 늙은 교수냐면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상황에 얘가 교수한테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늙었다는 건 오래됐고 죽어가고 결국에는 가치 없고 가치 없다는 걸 몰가치라고 하죠. 그럼 몰가치한 거를 공부하러 가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도 가치가 없다고 느끼겠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야. 그럼 어릴 때 동무들 다 가버리고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침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내 삶이 계속 지하로 처박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굳이 따지자면 하강 이미지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의문일 수도 있겠고 서리법일 수도 있겠고 계속 스스로 자아 탐색을 하는 거죠. 자, 오른쪽 가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기 힘들어. 근데 시는 왜 이렇게 쉽지? 아, 난 부끄러워. 즉 무슨 얘기야? 나는 쉬운 걸 하고 살아. 자,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다고 자꾸 찡찡대는 거. 봐봐. 힘든 게 당연한 거고 쉬운 거 오히려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인데, 자, 봐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보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엄밀하게 첫형과 마지막이 대응돼야 수미상관이야. 그런데 이 정도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 첫형과 마지막 연이 수미상관이 100% 맞는 거고 이 정도면 한 60%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수미상관이 아예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하지만 수미상관이라고 보기에도 힘들어. 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 수미상관을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봐봐. 이 사람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로 뭐 하고 있어? 자, 환기, 분위기 제시하면서 시상이 시작되고 있죠. 밤비가 오면서 남의 나라에서 내 이야기, 내 성찰을 시작하고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남의 나라에서 밤비가 속살거리면서 자, 봐. 지금 여기서는 들어가고 있죠. 창밖 소리, 남의 나라, 나의 인생으로. 그럼 이제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혀 있잖아. 봐봐. 자, 밤비가 속살겨러 남의 나라. 다시. 남의 나라에서 밤비가 속살거려로 순서를 바꾸면서 여기는 시상을 들어가고 있고 여기선 이 시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지? 1행과 2행이, 1행과 2행이 뒤집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서 이 아래쪽에 자신의 깨달음을 생각을 하면서 표현할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최후에 나와요. 최초의 악수예요. 최초면서 최후잖아. 그러니까 대조인데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봐봐. 결국에는 최종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예요.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나한테 내 마음에 드는 답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최초기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됐어? 내가 있잖아. 자, 봐봐. 자아가 있고 자아를 탐색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 자아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했던 거야. 그런데 드디어 나는 답을 찾았죠. 나는 이제 실행을 하기로 한 거야. 그럼 갈등 해소가 되면서 이제 서로 갈등하는 자아들끼리 악수가 됐다고 봤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윤동주 시인이 내적 갈등 해소가 된 시는 여기예요. 근데 자꾸 자아상에서 내적 갈등을 찾거든? 아니야. 이걸 보여줘야, 왜냐면 봐봐. 윤동주 시인이 처음으로 악수한 시가 여기예요.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난 윤동주 빠돌이라 그랬잖아. 나는 일본 여행 가면 오사카밖에 안 가고 오사카 가면 윤동주 10위 중에 꼭 2개는 돌고 온다 그랬잖아. 그 정도로 윤동주 빠돌이야. 윤동주 빠돌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화상은 대립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본질을, 내 순수를 찾으면 될 수도 있겠다 정도에서 끝나요. 될 수도 있겠다지 된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드디어 된 거야. 악수를 드디어 해내요. 최후의 나를 드디어 찾아요. 답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 갈등 해소야. 됐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부를 잘한 선생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반어라고 합니다. 왜냐면 봐봐. 진짜 쉽게 쓰여진 것도 많지만
윤동주 시인이 쉽게 시를 써서 대립 갈등 끝에 답을 찾은 건 아닐 거야. 엄청난 괴로움과 고뇌 끝에 답을 찾았고 그걸 시로 쓴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쉽게 쓰여졌다 했으나 이 쉽게 쓰여진 시를 쓰는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반어라고 읽어내는 게 사실은 윤동주 빠돌이들의 해석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윤동주 빠돌이가 아니니까 이 정도 해석은 하질 않아요. 됐니? 그냥 내가 아쉬워서 윤동주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이 정도만 해석을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판단 근거로 보자면은 화자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여기 회의적이다 동요는 뭐야? 비판적이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의심이 된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은 선지죠.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잘 봐야 돼. 자, 부정적 현실, 상황과 상황에 대한 반응 공식으로 보면은 뭐든지 우리는 애지간한 건 풀어낼 수 있다 그랬었고, 이런 고전 시조는 4750수기 때문에 외워서 내신 대응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비슷비슷한 애들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판단합시다. 여기서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직접 한 단어로 드러나 있어. 뭐예요? 이별이죠. 근데 봐라 얘들아. 꽃이 흩뿌려지는데 울며 젖고 이별했으니까 칠가인은 아닌 거야 지금. 굉장히 사랑했거나 굉장히 아쉬운 관계인 거죠. 그러면 덧붙여보자 얘들아. 자, 상황은 뭐야? 이별인데 어떤 이별이야? 그렇죠.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나 진짜 이건 얘기하기 싫었는데, 우리 카톡 보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 새로 갱신되면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전 여친 프사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떴어. 근데 왜 볼 수밖에 없냐면, 전 여친이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전 여친 자기 사진 안 올려요. 근데 이제 콩이 사진은 올려요. 그래서 이제 콩이 사진을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들어갔죠. 우리 콩이 알죠? 우리 콩이. 우리 너무나 귀여운 콩이. 오랜만에 우리 콩이 보자. 추는 사진. 여기서 우리 콩이 여기 있어요. 너무 귀여워. 우리 콩이 사진을 우리 콩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래 우리 콩이 이러면서 이제 콩이 사진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콩이 사진이 없어졌어. 얘가 이제 수명이 좀 짧아요. 얘가 대형견이어서 수명이 한 9에서 12년? 그래서 지금 한 딱 12살 될 때야.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라고 항상 저는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게 3년 전인데 얼마나 해맑아 얘가. 문틈으로 이렇게 빼꼼 나하고 나 뭐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차에서 이렇게 나 기다리고 있고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괜히 이렇게 저한테 이제 애교 부리고 있고 만져달라고 애교 부리고 있고. 자, 그럼 봐. 나는 콩이를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럼 사랑하는 콩이와 지금 이별한 상황인 것도 보이잖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한 3년 동안 전 여친 때문에 울린 아예 없고요. 나를 울렸던 일은 유일하게 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나도 모르게 콩이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러면서 콩이 죽었을까 이러면서 내가 무지개 다리 건너서 콩이가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잤다니까. 그럼 봐봐. 나한테 있어서 얘는 콩이에요. 콩이는 이제 겨울날 우리가 헤어졌어. 눈발 흩뿌리는 겨울날 내가 울면서 헤어졌어. 그 실제 콩이랑 헤어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어 나는. 그리고 핸드폰에서 한 번씩 콩이랑 이제 헤어질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콩아 이러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럼 나는 콩이랑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산책 그리고 뛰는 거. 콩이가 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 새끼는 한 4시간씩 뛰어요. 적당히를 몰라. 한 4시간씩 뛰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콩이랑 나랑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성산 일출봉 주변을 떴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럼 나는 이제 요즘은 이제 어딜 뛰겠냐? 해운대 바닷가를 쭉 뛰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추풍 낙엽에 해운대 바닷가를 뛸 때 우리 콩이도 날 생각하고 있을까? 문득 콩이 생각이 날 때마다 왠지 텔레파시로 콩이가 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는 그게 뭐 짝남, 짝녀가 될 수도 있겠지. 됐니? 그럼 콩이가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콩이랑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 콩이에 대한 외로운 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어요? 그럼 봐봐. 이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애절한 감정 같은 거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내가 전 여친을 비판하겠어요. 콩이를 못 보게 하는 이 세상을 비판하겠어요. 누굴 비판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건 헤어졌으니까. 헤어지는데 야 콩이는 놔두고 와. 그럴 수도 없어. 원래 콩이를 키우던 사람이고. 그럼 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전혀 맥락이 다르지. 그냥 뭐야? 사랑하는 님을 이별한 사람의 애절한 감정. 사랑하는 콩이를 잃은 베이노의 애절한 감정. 이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겠다고. 됐니? 자, 영상 끊어도 합시다. 다시 붙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기도 꼼꼼하게 정리해보면 이화우는 백꽃인데 이화는 백꽃이야. 이화여대 백꽃이야. 이화여대는 백꽃여대예요. 백꽃여대에 그 백꽃이 우. 빛처럼 이렇게 흩뿌려지는 게 바로 이화우야. 그러면 벚꽃 휘날리는 그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캠퍼스가 이화여대야. 남자는 못 가죠.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았냐? 중국 애들이 거기 가서 엄청 사진 찍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럼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그 님이 있었겠지. 근데 봐봐. 이화여는 벚꽃, 백꽃 이런 거 언제 피냐? 봄이 피지. 근데 뭐가 돼버렸어? 추풍낙엽. 그렇죠. 그때는 뭐가 휘날렸어? 벚꽃이 휘날렸는데, 백꽃이 휘날렸는데 지금 뭐가 휘날려? 낙엽이 휘날려요. 이거 바로 뭐라고 읽는다고? 계절 변화, 시간 변화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멋들어진 표현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토 사람들하고 오사카 사람들하고 화법이 달라. 오사카 사람들은 막 이런다며. 뭐라 했지? 뭐 이런 거라며. 얘가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저녁 때쯤이 돼가지고 물어본대. 혹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실 건가요? 그 얘기는 너 그만 놀 만큼 놀았으니까 빨리 니네 집 가서 밥 먹어. 우리 집에서 정말 생각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해, 사실은. 근데 이제 교토식 화법은 그렇대. 오사카식 화법은 대놓고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직설 화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주지 돌려 얘기하는 게 뭐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먹고 살만 해주고 하면은 교양이라든지 이런 걸 쌓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직설 화법보다는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좀 더 감정을 안 건드릴 수가 있고 좀 더 공손한 표현이고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저 새끼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오네.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했는데 추풍낙엽에 너도 날 생각할까? 되게 멋들어진 표현인 거야. 벌써 봄에 헤어져서 지금까지 헤어져 있구나. 얘는 뭐든지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님이 생각나는구나. 그러면 그때 이별했는데 저도 날 생각하는가? 사실은 내가 널 생각하니까 너도 날 생각하니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라 그거예요. 그럼 어떤 외로운 꿈? 님에 대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신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라고? 시간의 변화. 됐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서리법. 이별한 상황. 울며 잡고 있으니까 반응과 감정. 이 정도 잡아주시고 정답은 틀렸다 확인되시죠? 자, 계속해서 볼게. 필기 되셨으면은. 자,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 자, 봐봐. 현대 도시 문명은 보여. 근데 비판적 태도라고 판단할 만한 단서를 잡아보세요. 비판적 태도라고 읽을 만한 단서들 어디 있니? 봐봐. 권력이라고 얘기했고 잠들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인생을 살면요 억울한 일이 없으면 어느 정도 권력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럼 확실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탈속적으로 살면 세속이 너무 힘들어져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봐봐. 일반적으로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걸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 왜냐면 봐봐. 양쪽 다 사실은 문제가 크든 작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비판의 여지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봐. 기본적으로 권력을 긍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들 잠들지 못해요. 이상하대요. 황급하대요. 교란당한대요. 심상치 못하고 잠들지 못한대. 다 이런 게 뭔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단서들이고 따라서 비판적이다. 괜찮죠. 현대문명 때문에. 됐니?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여러분한테 간식을 사주면서 항상 뭐 병균 같은 거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이 때는 입맛이 나도 이제 초딩 잼민 입맛이었겠지.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되게 가려먹게 되고 식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공식품을 아예 못 먹어. 왜냐하면 어느 순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요즘은 꼭 예를 들면 뭐 과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기도 뭐 익혀 먹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가공된 걸 못 먹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서 과자 같은 것도 옛날에 진짜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몇 개만 먹어도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 왜 그런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화학 조미료나 뭐 화학 여러 가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 첨가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는 되게 교란을 일으킨대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러운 게 건강하고 제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다면 막 불빛이라든지 이런 인공물들이 계속해서 뭔가 교란을 만들고 부정적인 걸 만들어내니까 비판적 태도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93페이지 볼게. 자, 봐봐.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냐? 마지막 집합되는 곳을 볼게. 뭐 했어요? 가슴에 적힐 거래. 뭐가? 희망이. 어떻게? 불타면서.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강단이 있고 의지가 있어 봐요? 의지가 있는 거잖아. 어떤 상황에? 그렇죠.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맞니? 그럼 뭐야?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저항 의지겠죠. 왜냐하면 일제시대도 있었지, 독재도 있었지. 그런 것들을 다 뭐 하겠다고? 저항해서 극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봐. 자, 누구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불법으로 들어서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몫의 도랑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뭐야? 운명적 수용이야? 아니면 이 부정적 상황에 대한 저항이야? 부정적 상황에 대한 저항이라고 봐줘야 돼. 됐죠? 여기까지. 다시.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를 통해서 화자는 그런 부정적 상황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선지야.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운명적 수용이 아니라 최소한 뭐야? 저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어야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헷갈리는 게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뭐야? 어떤 상황? 그렇죠. 부정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부정적 상황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부정적 상황에 대한 저항이라고 읽으시든지. 자, 되셨으면은 94페이지 봅시다. 자,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인다. 판단해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아이고, 하늘을 원망하겠어. 사람을 원망하겠어. 조물주 탓이야. 얘들아 잘 들어. 조물주 누구야? 신이야. 신의 탓, 신 탓할 수 있어요? 아니죠. 신의 뜻이죠. 즉 신이 그렇게 결정했어. 하늘의 명, 천명이야. 내 인생은 그렇게 타고났어. 운명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뭐야? 운명론이에요. 맞는 선지.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뭔가 수단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잖아. 지금 시대는 수단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여러분 죽기 전에 인류가 화성 가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요.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해낼 것 같은데. 그리고 봐라.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복사하고 싶잖아. 비트코인으로 돈 복사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옛날에는 불가능해서 운명으로 받아들였으나 이게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뭔가 우리는 운명에 저항할 수 있게 됐거든. 계속 볼게. 자, 95페이지. 관조적 태도야. 자, 봐봐. 얘들아. B를 가지고 판단해 볼게. 이건 관조야 아니면 과장이야. 야, 귀뚜라미가 운다고 벽이 무너지진 않아. 봐봐. 그럼 여러분, 귀뚜라미가 울면 아유 시끄럽네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이만큼인데 야, 벽 부서지겠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뭐 한 겁니까? 과장이죠. 과장과 동요가 뭐라 그랬어? 격정. 맞니? 근데 봐봐. 실제는 이만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라 그랬어? 담담한 어조라 그랬잖아. 관조적 어조라 그랬잖아. 됐습니까? 뭐가 틀렸어? 관조. X 격정이라고 쓸래요? 과장이라고 쓸래요? 과장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저는 적절해 보입니다. 틀렸죠. 필기. 벽이 무너진대잖아. 과장이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여러분 스터디 카페에 갔어.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왠 줄 아니? 현관펜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쪽지에 써서 놨어요. 현관펜 서걱거리는 소리가 거슬리네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요. 숨을 조금만 또 편하게 쉬어주세요. 종이 적당히 세게 넘겨주세요. 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귀뚜라미 우는 소리 때문에 벽 무너지겠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봐봐. 여기를 왜 간조적이냐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잖아. 그런데 최소한 뭐냐? 자, 이럴 때는 힌트를 드릴게요. 주어, 시적 화자가, 목적어, 시적 대상을, 서술어, 뭐 하는지 보면 돼. 그럼 시적 화자 있어? 생략돼 있어. 시적 대상은 뭐야? 나 모르겠거든? 근데 첫 번째, 산 얘기도 있고요. 산에 핀 꽃 얘기도 있고요. 물 얘기도 있고요. 사슴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러네. 자연이죠. 봐봐 얘들아. 산이 있잖아. 선생님 봐봐. 너희가 이게 좀 안 들어올까? 나도 그랬어. 1년은 결국에는 산 얘기야. 산은 구강산, 보랏빛의 돌산, 산 얘기야. 산은 어떤 산, 어떤 산? 뭐예요? 산을 반복하면서도 뭐 해놨어? 변주해놨죠. 심화도 되겠죠. 구체화도 됩니다. 정보를 디테일하게 줬으니까. 자, 그럼 봐. 산을 없으면 큰 거지. 이걸 뭐라고 해? 원경이라고 해요. 산도화는 꽃이니까 작죠? 가까운 거니까 근경이라고도 합니다. 산도화가 두 송이 펴 있어. 그럼 산 속에서 뭘 봤어? 꽃을 봤죠. 그리고 옆에 뭐가 보여? 물이 보여. 근데 물은 어떤 물이야? 봄눈이 녹아 흐르는 옥 같은 그런 물에 누가 보였어? 사슴이 보였잖아. 산이 보였고 꽃이 보였고 물이 보였고 사슴이 보였어요.
시적 대상을 뭐 하고 있는 걸까? 두 글자로 쓰세요. 묘사 또는 관찰. 있죠?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봐봐 얘들아. 관찰했는데 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얘기야 얘들아. 자,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정을 표현하면 이거는 관조가 아닌 거지. 그래서 관조적이라는 거는 담담하다라는 거는 뭐야? 좀 중립을 지키는 거고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면 담담하다 관조에서 벗어난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관찰하고요. 그리고 감정이 없고 감정 표현이 없고 그러면 이건 뭐다? 관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관찰만 하고 있으면은 관조라고 읽으시면 돼. 감정이 없다? 관조라고 읽을 수 있어요.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도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힘든 거, 다시. 이 600문제 사실 되게 먼 과정이거든요. 이걸 다시 볼 수는 없어. 자, 97, 98페이지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하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 99페이지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 갈 거거든. 자, 100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 읽어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고향에 정착을 써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왜 심정이 담겨 있을까? 봐봐. 아무도 찾지 않을 거래.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 서성거리겠대. 피하겠대요. 피하겠대요. 거닐겠대요. 떠나려고 하겠대요. 즉 정착할 수 없는 서술어만 들어와 있지. 맞는 선지인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얘들아. 봐봐.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이는 두 가지로 난 해석이 되거든. 내가 좋아하던, 나를 좋아하던. 근데 여러분 어쨌든 나와 썸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어떤 느낌이야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잖아요. 그럼 사실은 깔끔하게 좋다고 하면 되거든. 근데 요즘 그렇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은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고백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고백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손? 왜 없죠? 아 그래서 방송 나가서 막 울면서 고백하는 건가? 저도 이제 고백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고백 한 50번쯤 한 것 같아요. 자, 봐봐, 얘들아. 그럼 봐. 지금, 봐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좀 경험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가 보일 거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구나. 될지 안 될지가 좀 보여요. 우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 좀 보인다고. 각이 보인다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될지 안 될지 안 보이더라도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게 돼요. 아, 물론 오해하면 안 돼. 너를 피하는 이유가, 나를 피하는 이유가 좋아하는데 쑥스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존나 싫어서 피하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이거는 저 새끼 나를 피하네? 역시 나를 좋아하나 보구나. 역시 나를 차은우라 생각하는구만. 이러시지 말고 정확하게 거울 보면서 차은우가 있는지 생각하신다는 건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이 딱 그런 상황이 그거예요. 피하잖아. 왜? 내가 보여줄 게 없고 내가 어릴 때 썸 탔지만 지금 된 게 없으니까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고향집 가서도 서성거리고 피하게 되고 장길, 사람 많은 데를 피하게 되고 계속해서 피하고 피하다가 어떻게 됐어? 쫓기듯 살아왔는데 어쨌든 나는 이런 상상이죠. 고향 사람들 몰래 구경하고 다시 어디로? 내가 삶의 터전으로 지금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완전 시골 동네는요, 버스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골 동네에서 그나마 읍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나와서 읍내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다시 타려고 하는 거겠죠. 이해됐어? 그런 것처럼 나는 쫓기듯 도망치며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옛 추억들 다시 보고 싶고 그립지만 멀리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심정이 담겨 있다고.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런 눈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이런 눈치가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그런 거에 좀 익숙하고 능숙한 것 같기도 하고. 서울 애들은 훨씬 더 빨라. 굉장히 계산적이야. 계속 볼게요. 마지막 년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대. 자, 봐봐. 이게 무슨 얘기면 이런 거야. 자, 어주에 있은들 내가 국고를 잊은 적이 있니? 없대. 즉, 나는 세속과 정치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뭐래? 냅두자. 내가 고민할 게 아니잖아. 갑자기 또 칠가이로 바뀌었어요. 냅두자. 그럼 봐, 얘들아. 이 사람은 마음을 결정한 거야? 세속을 냅둘 거냐 말 거냐에서 내적 갈등이 있는 거야. 당연히 내적 갈등이 있죠. 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복잡한 화자의 심리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오케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영상 잠깐 끊고요. 자, 101페이지 볼게요.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사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 그냥 읽어보면 알 것 같거든? 그런데 자, 이게 볼게.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그럼 차례는 어디서 지내는 거야? 고향이죠. 거기에 조상님들이 계실 거고 거기에 무덤도 있을 거고 그럴 거니까 그럼 고향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럼 고향집에 갔다 왔는데 문득 뭐냐면 이런 거 얘들아. 제가 생각하기엔 문득 여기에 흙이 좀 묻어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 신발에 흙이 묻어있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흙이 묻어있어. 어디서 묻었겠어? 고향집에서 묻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흙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구두 밑바닥에 뭔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아, 이렇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자, 내 망상이야. 근데 아마 이랬을 확률이 높아. 흙이 왜 묻어있어? 진흙이었겠죠? 왜 진흙일까? 그러니까 진흙이니까 이게 점성이 있으니까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진흙 점성이 왜 생겼을까? 당연하죠. 아마 강을 건너든지 뭐 냇가 같은 걸 건넜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주변은 촉촉하니까 젖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지나가다가 신발에 뭔가 묻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뭘 느낀 거야? 강물 소리를 느낀 거죠. 그럼 얘들아, 이거는 무슨 심상이야? 묻어 있는 걸 보는 건 뭐예요? 시각이죠. 강물 소리는 뭐야? 청각이죠. 맞니? 그럼 원관념은 뭐야? 시각이죠. 묻어 있는 걸 봤으니까. 근데 보조관념은 뭐야? 강물 소리 청각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공감각? 뭐의 뭐화? 시각의 청각화가 되겠죠. 겨울보리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도 쑥골 상여집 흰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모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려온대요.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미안해 얘들아. 근데 나는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이제 핸드 바닷가를 쭉 뛸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옆에 콩이가 같이 뛰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얘도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봐. 지금 내가 고향에서 겨울보리 파랗게 꽂혀 있는 강둑에서 그냥 얼음이 있으니까 얼음 몇 발자국을 뭐 자기가 신기해서 밟았을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이유에서 밟았겠죠. 그런데 잠깐 살얼음 조금 밟고 왔는데 그게 신발에 흙으로 묻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묻었지? 여기서 묻었는데? 즉 무슨 얘기야? 고향을 잠깐 갔다 온 거죠. 몇 발자국이니까 잠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쑥골의 상여집 흰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을 아래서도 찰랑찰랑 그 강물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봐봐. 즉 무슨 얘기예요? 신발을 보고 고향의 이미지가 계속 떠오른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돼야 되겠고, 그럼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 일단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보여요. 그런데 봄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 전혀 모르겠거든? 왜냐하면 봄인지도 모르겠고 기쁨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더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얘들아 틀린 게 보이죠? 왜 틀린 게 보이니? 잘 봐. 내기가 얼어서 나는 고향 갔다 올 때 별생 없이 갔다 왔는데 야, 구두는 그걸 어떻게 듣고 왔구나. 구두에는 그게 묻어 있구나. 근데 봐. 그 구두를 문득 봤는데, 그러니까 봐봐. 오랜만에 구두를 문득 본 거야. 고향의 흔적이 묻어 있어. 그리고 구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다 해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은 사실 워낙 싸요. 이런 공산물들이. 그래서 막 인터넷 싸게 사면 구두 한 짝에 막 5만 원, 10만 원 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싼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물가도 싼데 구두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했을 거야. 그래 사실 구두를 되게 사람들이 수선해서 쓰고, 그러니까 지금 구두 수선집 하나도 없잖아요. 아, 이것도 보여주면 좋은데 내 인스타에 다 있는데 인스타 로그인 안 돼서 한 언제였을까? 진짜 옛날이다. 제가 서울대를 들어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두 수선집이 있었어요. 서울대 그 매점 옆에. 그런데 그게 막 서울대가 막 개발되고 하면서 언제 없어졌냐면 10년 전에 서울대 구두 수선집이 없어졌어. 나는 그게 뭔가 되게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봐봐. 요즘은 그 누구도 구두를 수선해서 신지 않아요. 옛날에는 구두를 수선해서 신는 거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신다 보면은 밑창이 닳거든요. 그럼 밑창만 떼가지고 밑창만 갈아 끼워서 구두를 계속 썼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게 재밌고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이제 제 차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제 인생 첫 차예요. 15년 전에 뽑았어요. 15년 전에 그게 에이펙인가? 그러니까 정상회담 때 썼었던
의전 차량이야. 그러니까 플래그십이라고 하잖아. 보통 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현대에서 제일 좋은 차 플래그십이라고 하고 벤츠에서 제일 좋은 차를 플래그십이라고 하잖아. 그때 BMW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때는 걔가. 그리고 그때는 나는 그 차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지금은 15년 된 썩차지. 몇만 탔냐면 25만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25만 탔다는 느낌도 모르고 15년 됐다는 느낌도 모르는데 그냥 걔 썩은 똥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딱 보면 이제 저게 썩은 똥차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 느낌에는 썩은 똥차가 맞아. 왜냐면 15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 15년이 지나서 요즘 차를 보면 막 편의사양 다 들어가 있고 막 내부 엄청 예쁘고 차 엄청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사실 나는 이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일단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그리고 승차감 너무 좋고 그리고 내 첫 차기도 하고 내 모든 기억과 추억이 서려 있고 나는 내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를 내가 뒤질 때까지 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 차를 타고 싶어요. 30년, 40년 타보고 싶어, 이 차. 버텨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좀 있거든, 옛날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뭐냐.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었겠지, 사실은. 그래서 구두를 계속 이렇게 고쳐 쓰는 건데, 근데 잘 봐봐. 이 구두처럼 내 인생도 그런 거야. 내 인생도. 그러니까 예를 거야. 제가 얼굴 비대칭이 좀 심하거든요. 왜 심하냐면, 제가 대학교 이제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막 세상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복싱을 했어요. 그런데 스파링 하다가 맞고 이쪽이 틀어진 거야. 그래갖고 제가 성형수술 했거든요. 근데 성형수술이 이제 미용 성형수술이 아니라 이제 약간 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코뼈가 부러져서 코뼈가 틀어졌어.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그런 수술들을 했었다고, 이제 어릴 때. 그럼 봐봐. 그러면 그런 것들처럼 내가 원치는 않았으나 내 인생의 흔적들이 내 얼굴에 내 몸의 흉터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는 거거든. 구두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쭉 나랑 같이 했던 그런 구두인 거야. 그럼 봐봐.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굽이 몇 번 수습됐대요. 봐봐 얘들아. 황혼이라는 거는 보통 되게 나이가 오래된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기도 하잖아. 왜? 하루에 해가 저무는 거니까. 그럼 황혼이라는 건 원관념은 뭐냐면 해가 저물어요. 근데 보조관념은 뭐야?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거야. 나이가 들었다는 거야. 그 되게 요즘은 워낙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도 막 베끼고 좀 나는 좀 그래. 근데 옛날 영화 중에 되게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 Before Sunrise라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Before Sunrise?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보세요. Before Sunrise가 있고, Before 잠깐만. 뭐였지? 이게 3부작이거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처음에 얘네가 정말 20대 때 돈이 없어. 그래서 막 여행을 하는데 노숙하면서 여행을 해. 거기서 딱 첫눈에 서로 반해가지고 날 새면서 막 둘이 이제 막 애틋하게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Before Sunset인가 그럴 거야. 아니, Before Sunrise야. 봐봐. Sunrise가 뭐야? 해가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20대니까 해가 뜨기 전 같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1996년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느낌이야.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원래는 연인이 아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 영화야. 그 다음이 뭐였냐면 이게 3부작인데 이게 뭐였지 그 다음이? Before Sunrise. 그 다음 뭐였지? 여기 있다. 보면 있잖아. Before Sunrise, Before Sunset, Before Midnight. 그래서 96년, 2004년, 2013년. 그러니까 실제 이 배우들의 나이 드는 모습도 보이고 현실적인 결혼 생활 모습도 보이고 별의별 모습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스포하게 되니까 내용은 자세하게 얘기하기 힘든데 Before Sunris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청춘들이 이게 해외여행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만나서 애틋하게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헤어져. 그리고 다시 만나요. 그게 이제 Before Sunset이겠지. 그리고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찍은 게 Before Midnight이겠지. 그래서 20대, 뭐 40대, 뭐 60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해가 뜨는 게 Before Sunrise. 20대 여러분이 딱 그 상황이잖아. 여러분 아직 해는 안 떴어. 곧 뜰 거야. 20살이 되면. 그러니까 Before Sunrise. 해가 뜨기 직전. 원래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거든. 두 번째, 해가 지기 전. 청춘이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Before Midnight. 죽기 전 이제. 하루가 끝나기 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세 작품을 딱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워낙 옛날 작품이어서 요즘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96년, 2004년, 2013년이니까 워낙 옛날 작품이지만 한번 보면 또 그런 고전 영화의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야? 황혼이니까 그쵸? Before Sunset 정도 된 거야. 내 인생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나이인 거야. 구두도 해가 지고 있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지난 가을
터진 가슴에 누가 가슴이 터졌겠어? 내 가슴이 터졌겠죠. 내 가슴이 터졌으니 어둠새로 내 가슴이 터지고 그 어둠에 그 사이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쌀이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통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이 느낌이라고. 봐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어둠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게 내가 부끄럽게 사는 경우도 있을 거야. 뭐가 부끄러울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짤을 하나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봤는데 누가 그런 거야. 어떤 자기 기숙학원 친구가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 황당한 문자예요. 자기는 그 입학 취소 신청이 그렇게 쉽게 되는지 몰랐대. 너가 로그아웃을 안 하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입학 취소를 눌렀는데 바로 취소가 될 줄 몰라서, 근데 내가 전화를 3개를 보려고 왔는데 지금 주말이라 안 돼서 너가 아침에 전화해보라고 기숙사 룸메이트가, 기숙학원 룸메이트가 보낸 게 있어요. 그럼 걔는 취소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얘기를 쓰더라고. 근데 봐봐. 물론 이제 그거를 취소를 누른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인 건 맞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 그거를.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 아, 얘가 나랑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썼는데 얘가 빠져주면 내 예비 번호가 줄지 않을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새끼는 취소 버튼을 눌러.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코패스도 있을 거야. 취소 버튼을 눌러. 하지만 1g이라도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인생 살다 보면은 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그 문득 안 떠올라서 뭔가 부끄러워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나 부끄럽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 또는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 삶을 더 철저하게 못 살아내니까 부끄러운 거죠. 사실 저는 강사로서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 난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진짜 오늘 당장 뒤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기다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내가 너무 그냥 스스로 부끄러웠던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전력 질주 1루까지 안 하냐. 그런 게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 사실 야구를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봐야 4할 타자 없잖아. 물론 이제 2할 타자면 걔는 이제 야구 선수가 아닌 거지. 프로가 아닌 거지. 근데 이거야. 내가 적당히 3할 치고 적당히 우리 팀에서 연봉 뭐 5등 10등 안에 들고 주전이고 이쯤 됐지 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에 힘을 받고 싶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뭐냐면 인생이 요즘 힘들 때 그냥 문득 우리 조카가 요즘 야구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왜 미치게 된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코리안 시리즈 보러 가면서 1시간 동안 내가 차 안에서 응원가를 불러줬더니 얘가 응원가 계속 부르고 있고 야구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도 지금 내가 문득 그 응원가를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같은 걸 보러 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냐면요. 내 인생도 힘들고 그런데 그라운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는 뭐 치어러들이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에너지를 받으려고 사실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프로 선수들이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왜냐면 봐봐. 걔네는 그 3시간 딱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3시간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걸 보여줬을 때 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받았으니까 박수를 보내주고 감사하고 팬이 되는 건데, 씨발 이 새끼가 대충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되게 별로라서 화가 나고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나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게 부끄럽다는 거야. 내가 공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야구 선수면 공 하나 던지는 거, 공 하나 치는 거. 내가 아무리 땅볼을 쳤어도 혹시 모르니까 1루까지 전력 질주하지 못한 거. 사실 그런 게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는 뭐야? 갑자기 인생에 그런 부끄러운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면서 봐봐. 고향의 텃밭의 허름과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온 내게 그 얘기하죠. 자, 봐봐. 겨울은 시련이죠. 그러니까 나를 성찰해 보니까 나는 인생의 시련들을 건성건성으로 보냈던 것 같아. 그래서 반성하는 거죠.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아무리 땅볼을 쳤어도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 누구였지? NC연단 누구였는데 작년에 누가 대주자로 들어가서 뛰다가 인대가 터진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인대가 터져서 한 바퀴를 굴렀는데 끝까지 가서 3루에서 딱 세이브 되는 그 모습. 사실 그거 보려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은 힘들거든요. 누구나 인생은 고달파요. 여러분 그건 정확해. 정확해 얘들아. 왜냐면 봐봐. 부처님도 인생이 고달파서 수행하신 거야. 예수님 인생 고달팠어요. 인생 고달프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이 7가이면 돼. 막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360도를 6바퀴 돌고 나서
살았쥬? 이럴 수 있는 멘탈이면 그거는 다 돼. 유유자적할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은 봐봐. 생각을 해봐. 그 상황이 되게 어떻게 편하게 느껴지겠냐고. 그럼 누구나 시련이 주어지거든. 그 시련은 어떻게? 그래. 건성으로 보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죠. 그런데 그런 나였는데 내 낡은 구두는 그 뭔가 있던 고향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마 난 이런 것 같아. 고향이라는 건 여러분, 고향이라는 거는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순수했던 시절이야. 이건 보통 본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난 이걸 왜 본질이라고 읽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24시간 게임하면 행복하고 편하니? 그 얘기야. 내가 24시간이 아니라 24년, 240년을 해도요. 편하고 행복하고 충만감을 느끼는 게 있어. 그게 본질이야. 그게 나의 본질이고 그게 각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을 찾아 사는 게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거야. 인류 역사상 항상. 그러면 고향의 이미지를 자꾸 가져온다. 나의 본질을 가져온다. 나의 순수를 가져온다. 윤동주 자아상에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야? 나는 나의 현실을 부끄럽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찾아가야 되는 이상,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뭐야? 본질이야. 고향 같은 것들이야. 내 구두는 그런 고향의 이미지를, 내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깨우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렇게 내 구두를 볼 때마다 고향의 소리가 내 본질을 일깨워주는 그 느낌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고향은 출렁거리는, 물소리는 출렁거리면 들리는데 신발은 덜그럭대고 있는 거죠. 왜?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자기의 수명이 다 되어가는 구두를 보면서 성찰하고 고향의 느낌을 받고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고향을 뭐 봄을 맞이한다, 기쁨이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고향에 대한 화자의 감정 또는 고향의 이미지를 환기한 구두에서 느낀 성찰. 주제를 이렇게도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 얘들아? 필기 정리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제가 인간 강사로서 제일 유명했었던 시점이 딱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이 교재를 가지고.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 교재를 고3들이 너무나 쉽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교재를 한 10년 동안 수업을 안 했다가 다시 꺼내게 된 이유가 중학생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문학작품이 안 읽힌다는 거 너무나 간단한 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지만 또 하고 살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쯤 됐잖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잼민이한테 우리 조카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못해.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잼민이 조카도 이제 생각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곧 들어가. 3월에. 근데 얘가 그러는 거야. 문득 그러는 거야. 얼마 전에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게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로 태어날 걸 잘못 태어난 것 같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우리 누나는 난리가 났지. 얘가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왜 그런 줄 알아? 여자들은 그런 남자의 감정을 잘 몰라요. 사실 남자는요, 그 말이 맞아. 남자는 존재 자체로 절대로 사랑받지 못해. 근데 여자는요, 사실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고 가치가 있을 수가 있거든. 미안해 남자애들아. 근데 나도 남자잖아. 성차별하는 거 전혀 아니다. 근데 너희 염색체가 XY고 XX잖아.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남자 인생은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조카가 벌써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답을 알지.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삼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야구장 가서 호연지기를 좀 길러주면 어느 순간 이 친구는 깨닫게 될 거야. 아,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여러분이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유도 내가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야. 평가원 아니면 그거 쓰시는 선생님들께서. 자, 계속해서 10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움 찾아봐. 어딨어? 그렇죠. 자, 월중소영. 자, 달의 그림자가 있으면 가엾은 내 얼굴을 너라고 반기 싫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건 나의 상상인데, 나의 그리고 상황인데, 자, 화자는요, 뭐만 하면 님 생각이야. 항상 님 생각이야. 그러니까 님도 나처럼 내 생각을 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님도 나의 생각을 하길 바라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움이죠. 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이해됐어? 자,
내가 님 생각하는 것처럼 님도 나를 반길까? 이 감정의 전제는 뭐야? 그리움이라고요. 그립기 때문에 나는 님을 생각해. 님도 나를 생각할까? 정답 이거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단절일 수 있는 상황.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님에 대한 그리움. 그럼 님도 나를 그리워할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님에 대한 그림의 정서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감정 공부하는 거야. 연애하려면 필수야, 사실은. 이게 안 되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되니까 연애가 안 돼. 얘들아, 봐봐. 연애는 왜 하니? 이성 때문에 하니? 감정 때문에 하니? 좋아서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좋아요. 이건 감정일까, 이성일까? 이성이야, 사실은. 본능이야. 물론 본능도 사랑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든 뭐야? 그런 감정들을 다뤄보는 걸 연습해보라는 거고, 계속 본다. 그리움의 정서가 뭐는 있고 뭐는 없대. 찾아봐. 어디 있고 어디는 없을까? 자, 잘 봐야 돼, 얘들아. 어디로 갔나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나는 풀이 죽고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즉, 봐야 돼. 가에는 뭐예요? 부재 상황이야. 그리움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부재 상황에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은 하고 있고 계속 찾고 있고 없으니까 허전함도 느끼겠죠. 그리고 봐라. 서러운 30살 내 나이에 아버지의 옷자락을 느끼는 거, 근데 그게 반갑게 느껴지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 그리움 될 수 있죠. 옛것이 반가워. 옛것을 환기하는 게 바꿔. 그러면 뭐야? 둘 다 그리움이죠. 그럼. 됐을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 얘들아. 여러분 30살이 됐어요. 힘든 일은 지금보다 정확하게 100만 배쯤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힘들잖아. 그럼 사실 엄마한테 짜증도 부릴 수 있고 친구끼리 얘기도 할 수 있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나 엄마가 있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라. 니네가 30살 돼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혼났어. 엄마한테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근데 되게 서로 우스워지는 거야. 왜냐면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엄마랑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엄마랑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 친구니까. 하지만 엄마한테 찡찡댈 수는 없어. 그건 정확히 해고 가야 돼. 내가 나이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누군가한테 찡찡댄다? 여러분 그런 건 불가능해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잖아. 어른이잖아. 힘든 거는 나 혼자 사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는 뭘 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얘기야. 내가 서러웠죠. 왜? 30이 됐고 어른으로서 서러워져. 그런데 우리 아빠 계실 때는 그냥 아빠한테 내가 모든 걸 다 의지할 수 있었거든. 아플 때든 뭐 할 때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아버지의 따뜻함이나 아버지의 나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가 나는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사실. 왜? 지금 나한테는 그게 없으니까. 근데 어쩌겠어. 시를 쓰면서 극복하시든 혼자 울고 극복하시든 그냥 혼자 극복하는 거야. 제발 방송 나와서 울면서 고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전 국민이 웃겨져 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제작진의 의도가 여러 가지라고 보는데 뭐냐. 사람들이 타산지석이 안 되나 봐. 그래서 되게 자기 모습이 별로인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 일반인들의 삶은 또 영향을 받잖아. 근데 그 일반인의 삶 모습 중에 왜 안 좋은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냐면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한테도 우리한테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그냥 나 혼자 사귀는 겁니다. 절대, 자, 지금은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잖아. 남한테 내 약점을 얘기한다? 그 약점을 이용하는 상대방한테 좋은 기회만 주는 거야. 내가 힘들고 괴로움을 보여준다? 남한테 내 약점만 잡힐 일만 생기는 겁니다. 내 안 좋은 모습, 힘든 모습, 괴로운 모습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있는 그대로 대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여자친구한테도요, 남자친구한테요, 아내한테도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건 너무나 큰 운이고 행운이에요. 정말 소중히 잘 대해주세요. 근데 나라고 연애를 안 해봤겠어? 나라고 여자친구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면서 내가 안 겪어봤겠어? 결론은 이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사귀면 된다. 반대로 내가 여자친구 힘든 거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돼야 되겠더라고. 근데 내 힘든 거를 여자친구든 가족이든 누구한테든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 얘기한 거야? 시에다가 얘기를 한 거야. 둘 다 뭐야? 그렇죠. 부재에 대한 그리움. 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봅시다. 공산 총루 운다. 왜 그러냐 얘들아 봐봐. 이런 거야. 공산은 산에 비어 있어. 그리고 루는 뭔가 이렇게 높은 건데 촉이라는 거는 좀 뭔가 이렇게 혼자 있는 그 느낌이야. 특히 봐봐. 공산 총루는 뭐야?
사람 없는 산중, 공산이죠. 총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였다고? 버려진 해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그냥 혼자 존재하는 거죠. 외나무도 혼자 존재하는 거죠. 둘 다 혼자 존재하는 거니까 혼자 있으면 잘 들어야 돼. 저는 오히려 혼자가 편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혼자 있는 상황의 반응이 외로운지 아니야 혼자가 편해인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문자 이면 외롭겠지. 소문자 이는 너무나 좋겠지. 근데 잘 보셔. 이 사람 감정이 어떻게 돼 있어? 한이 뿔이 되고 눈물로 같이 삼았다. 님이 나를 반길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그럼 외로운 거죠. 이해됐니? 혼자 있어서 편한 게 아니라 혼자 있어서 외로우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그러니까 한 5%, 그러니까 95%는 이래. 95%는 이게 맞는데 5% 정도 예외에서 뭐가 있냐면 혼자가 오히려 편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 혼자 있어가지고 자연을 온전히 겪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얘는 이건 아니야. 넘어갑시다.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정답이죠. 자, 봐봐. 자,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이미 답이 나왔죠. 나는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너일까? 너일까? 너가 아니겠지. 왜냐하면 확신하는 연애는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문이 닫혔어요. 내가 이거 얘기해 준 적이 있냐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PC방을 다녔어요. PC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게임 매칭하려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 게임 매칭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뭐 인터넷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세이클럽이라고 채팅이 있었어요. 뭐라 그럴까? 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채팅들. 그래서 저희 때 이제 채팅으로 이제 이렇게 써.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가 뭐 휘문고야. 뭐 휘문고 1학년.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뭐 내 키를 쓸 수도 있고 몸무게를 쓸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걸 쓸 수도 있어. 그럼 쓰잖아. 그럼 들어와서 여기서 채팅을 서로 주고받아. 보통 이제 남자애들끼리는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쓰면 여자애가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남자 여자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채팅을 하다가 만날래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라 한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내가 좀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녹색 다이어리를 내 컴퓨터 본체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이름도 기억난다. 이 PC방 이름이 블랙박스 PC방이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PC방에 몇 번이고 거기 위에 녹색 뭐가 있으니까 와서 인사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뒤로 얘가 꽤 오래 걸리더라고. 한 30분째 안 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이거야. 보나마나 얘는 한 10분 거리 있다 그랬거든요. 30분 걸린 이유는 간단하지. 20분 동안 하정구 쳤겠지. 그래서 얘가 오는 30분 동안 문 땡그랑 소리 들릴 때마다 쳐다보진 않아요. 너무 티나니까. 그런데 땡그랑 소리 들릴 때마다 흰자로 쳐다보고 땡그랑 소리 들릴 때마다 귀로 듣고, 그래서 문이 열리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는 그 경험을 전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그 제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니? 얘는 이제 안 온 거죠. 얘는 결국에는 짤 먹은 거야. 이때는 깔끔하게 헤어지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걔가 찾아왔지. 찾아오고 번호를 쭉 보더니 내 번호를 딱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다시 내 다이어리를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쌩안이 나가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얘를 따라가면 되겠니? 오지 않은 너를, 내 얼굴을 3번이나 확인한 너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눈치는 또 있었다고.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얘는 눈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를 두고 갔어? 혹시 나를 못 알아본 거 아니야? 내가 걔야라 하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잖아. 서로한테 상처야. 걔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 나가는데 따라오고 있으니. 절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나는 너한테 가겠대. 자, 그런데 이게 또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니까 아름답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이거야. 여기까지는 기다리고 있죠.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 내가 너 있는 대로 갈게 해가지고 걔를 딱 찾은 다음에 말발로 후리든 뭐로 이렇게 했으면 됐을 수도 있잖아. 근데 병신이 뭐 거울에 차은우가 있어요? 거울에 배인우가 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네가 와서 나 본 다음에 네가 결정해. 이미 답은 나왔거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갔었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서 뭐라도 얘기를 하면 얘는 처음에는 아마 얘도 PC방에 있었겠죠. 채팅을 해야 되니까. 그럼 PC방에서 앉아있는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뭐 개그를 하든 뭐 울면서 고백을 하든 뭐 물구나무를 서든 뭐
뭐라도 했으면은, 뭐라도 매력 발산했으면은, 뭐 갑자기 목이 메이네. 뭐라도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이걸 교육적 유의미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막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기다리다가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뭐에 변하다? 태도가 변했다. 어떻게? 수동적,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읽어낸다는 겁니다. 일단 안타까움은 있지. 안타까워야지. 끝난 거지.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안타까움. 이해되셨죠? 뭐 그렇다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가고 있네. 근데 내 생각은 이거야. 그렇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구나. 대신에 짤 먹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짤 먹기 전에 가서 뭐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몇 개만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봐봐. 돌아가고 싶다며 얘들아. 돌아가고 싶으면 간절해진다는 거는 나의 이상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맞는 선칙이야. 이런 걸로 판단 단서를 잡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즉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다. 안타깝다죠. 여기까지 되셨어? 필기하시고.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07, 108페이지도 꼭 읽어주셔야 돼. 자, 2분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얘들아, 정서심화는 애지간하면 맞아요. 정서심화하면 99%라고 했어. 왜냐면 모든 시는 정서를 표현하는 거고 그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에 정서를 계속 얘기하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요. 동일한 시어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시어 있습니까? 찾아봐. 어디 있어? 있네.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여기 때문에 동일한 시어 반복 정력 괜찮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고. 자, 넘어가서 양태사의 야청 도의성 볼게. 다듬이 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왜? 제가 자꾸 콩이 얘기하면 너무 그것도 좀 그렇다. 이게 헤어지면 헤어지는 걸 미리 좀 감지를 하나 봐. 사실은 서로. 그러니까 문득요 내가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여자애들은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6개월 전에 이미 마음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한 6개월이나 3개월 전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검정치마였나? 여기 있다. 왠지 이 노래가 딱딱 꽂히는 거야. 벌써 이제 서글프죠? 이게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듣는 순간 벌써 이제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은. 봐봐.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봐라. 이 다듬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요. 고향에서 들었던 소리랑 같은 거야. 그럼 뭐가 떠오르겠어? 고향이 떠오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행지를 기억하는 방법이나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강아지 발바닥에서 꼬순내 나잖아. 꼬순내를 맡으면서 약간 그 강아지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라마다 특유의 향이 있어요. 특유의 향이 있어. 우리나라는 사실 알지? 우리나라는 DNA에 향이 없는 거의 유일한 민족이야. 유일한 종족이야. 근데 일본 애들 조금 향이 있고요. 태국 애들 향이 있는데 인도 애들은 향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헬스장을 딱 갔잖아. 갑자기 이거는 이 향을 맡으면서 운동이 불가능해. 이거는 막 냄새를 맡는 순간 힘이 풀려서 운동을 불가능해. 그럼 보통 이제 인도 애들이 열심히 이제 겨드랑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 심해. 너무 심해. 그럼 봐봐. 그렇게 내가 어떤 특정한 여행지나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시인은 다듬이 소리였던 거야. 그게 고향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돌아가고픈 심정이 되게 간절한 상태였는데 뭐가 들려? 다듬이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비슷해?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듣지 못했던 그 다듬이 소리가 여기서 들어도 너무 비슷하네. 고향 생각만 더 나겠죠. 고향 생각이란 화자의 정서 심리를 더 심화시키겠니? 이 느낌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신 들어가면 이렇게 여유 있게 썰 풀면서 작품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 막 개념 우다다 정리하기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고1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만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예비고1 학생이 사실 이건 중등 수업인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초가 좀 안 됐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이거다 얘들아. 우리가 내신 대비하잖아요. 3월 4주, 4월 4주 24시간밖에 수업을 못해. 근데 모의고사는 보통 반영이야. 그럼 모의고사 6시간이야. 그럼 몇 시간 남냐? 18시간 남아요. 근데 못해도 문학작품이 5개는 나오고 못해도 음변동은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음변동 설명하는 데만 5시간이고 문학작품 5작품이면 벌써 10시간 끝이야. 그럼 봐라. 벌써 16시간이 끝나요. 그럼 불과 8시간 가지고 내신 직전 대비를 해야 돼. 그럼 문제도 풀어야지, 해설도 해야지. 한 바퀴밖에 못 돌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학교도 바쁜데 내가 여기서 무슨 코인썰 풀고 있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PC방에서 블랙박스 PC방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있고 못한다니까? 그럼 작품이 와닿질 않아. 와닿질 않으니까 외우고 그냥 중간고사 지나면 쌓이는 거 없이 휘발돼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아, 시를 저렇게 읽는 거구나라고 느낌 잡아놓잖아. 어떤 시가 나와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 외부지문은 대응이 다 돼. 그리고 내신 공부하면서도 이 베이스로 쌓으니까 쌓이는 느낌이 드신다고. 그래서 이 자세는 사실 중1일 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1일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잡아놓고 그 뒤로 공부하는 게 쌓이는 그런 느낌일 거라는 거야. 자, 109페이지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110페이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